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굿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이자 추가로 2천만 명분을 계약했다, 확보했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정부가 밝힌 대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후반기에 가면 집단 면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도 접종이 가능한 그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물량이 우리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량은 우리 인구 5,1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물량을 확보해서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EU 선진국가들은 3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차 접종 이후에 3차 접종을 일명 부스터 샷, 즉 부스터 추가로 접종한다는 얘기죠. 그 부스터 샷까지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해 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작년 연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책임자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 우리 국내에 밝힌 내용하고 실제로 이 약속한 물량이 확보가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군요. 특히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부동산과 백신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이번 정부가 이렇게 2천만 명분의 화이자 추가 약속 이것을 밝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비교적 비관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저의 이런 비관적인 평가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오늘이 이제 4월 말이니까요. 4월 말 지금 현 시점까지 보면 5개월간 정부가 한 얘기는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거의 다 희망사항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런 정부를 본다면, 과거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정부가 화이자 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론에서 그야말로 내년 대선에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섣부른 계약분을 만약에 공개한 것이 밝혀진다면 내년 대선 정말 더 크게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도 이런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수급에는 전혀 걱정이 없다. 자신 있고 확실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자신 있고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한 달 전부터 됐는데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걱정스럽고 좀 불안한 이런 우리 생각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적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정부가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요, 화이자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들어온다, 계약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미 전반기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물량은 화이자 총 물량은 1,300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약분 1,300만 명분 플러스 오늘 발표한 2천만 명분을 합치면 화이자만은 3,300만 명분이 돼요. 그래서 다른 백신들까지 쭉 합치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계약한 물량은 9,900만 명분을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요 현재 5,183만 명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거의 2번씩 접종은 가능한 것으로 그런 이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부스터 샷까지도 가능하고요. 16, 7세의 청소년에게도 가능한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에 이르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목표치인 3,600만 명분과 비교해 보면 약 2.75배에 달한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면요, 누적이 이제 회분으로 좀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 명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 몇 명, 합계 누적은 1억 9,200만 회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약 9,900만 명분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1,000만 명분, 그 다음에 파이자의 경우에는 3,300만 명분, 그 다음에 코백스 중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가 합쳐서 1,000만 명, 그 다음에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2,000만 명, 그 다음에 모더나가 2,000만 명, 그 다음에 얀신이 300만 명분, 이것이 계약된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미 도입한 물량을 보면요, 누적 합계는 약 한 195만 명분이 들어왔어요. 195만 명 중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입니다. 약 78만 명분, 그리고 파이자는 약 85만 명,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코백스가 약 26만 명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3분기와 4분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 물량, 그냥 분기별로만 대충 되어 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시기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이 구체적인 정부의 공급할 수 있는 백신 양, 이것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들어온다는 계약은 돼 있지만은 어느 분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들여오겠다, 이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을 그대로 다 주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건은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추가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걸 보면요, 추가 계약 체결했다, 또 이 확보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우리 국민 불안이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이러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실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확보와 얼마만큼 확보했다는 것이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이 스케줄이 공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물량도 말이죠, 이 백신 회사와 물량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발표해야 되겠다는 전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요, 이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 가격 등은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만 파이자 본사와 회의를 하면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도록 공급을 받는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타국의 계약 영향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추가 물량을 우리가 계약까지는 맺었지만은 사실상 공급량이 미국에서 제대로 맞춰서 생산이 될 수 있는지, 또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이 공급 이행이 과연 이 회사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인지,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느냐, 대한민국 국가의 외교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 서구 선진 제국에 비교했을 때 이런 백신 계약분을 그대로 이행할 만큼 강제할, 아니면은 협조할 만한 외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좀 부정적 시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론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4.15 총선 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 4월에는 긍정평가가 약 80% 안팎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4.15 총선에서도 영향이 오히려 거꾸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걸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에서 보면 코로나에 관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49%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 43%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한 달 전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60%에서 17%로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29%에서 20%로 상승을 해서 부정이 49, 긍정이 43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 추세가 이 백신 접종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선거에까지 쭉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 이 백신 확보, 이 부정평가자들은 백신 확보와 공급 문제가 55%고요. 그 다음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8%예요. 그리고 방역 확산 억제가 미흡했다. 이게 6%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직무평가에 있어서 부정평가가 60이고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30이래요. 갤럽 기준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 원인이 28%, 코로나 대처 미흡이 17%,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문제와 그리고 이 코로나 대응 문제가 큰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백신,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윤평준 한신대 교수의 4월 23일 칼럼을 보면, 윤평준 칼럼, 백신 정쟁 참패, 재난 디스토피아를 불렀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칼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접종률이 4월 초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3.5%로 다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백신 정책이 실패됐다 이렇게 비판하면 전부 다 여권에서는 야당의 가짜뉴스다, 언론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제약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 디스토피아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제대로 들여와야 오는 것만이 문정권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국민에는 재난 디스토피아도 있지만은 재난 유토피아도 있다. 이것이 재난 유토피아가 그나마 한국을 살려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핵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오직해야 한국이,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얘기를 하겠느냐. 그만큼 한국은 지금 재난 디스토피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전쟁에서 참패하다 보니까 한국의 접종률은 캄보디아나 아르젠바이자보다도 낮고 OECD 37개국 중 35위에 차지할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백신 디바이드의 나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은 백신 자체가 태부적인 참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난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김호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중용한 것도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문정권 백신 구매에 미온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다. 그 미온적인 뒤에는 김호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 중대사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만이 의구부이 가능한데, 문재인 정권은, 불리한 정부는 통계를 조작, 윤색해서라도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탓하고, 정권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국가적 그러기 때문에 재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백신 구매 성공을 갖다가 호언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된 허언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창궐해서 정의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재난 디스토피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요, 이 재난 앞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분출해서 남을 돕고 또 나라를 살리는 재난 유토피아가 출현한 적이 있다. 그래서 1997년도 외환위기 때 국민적인 금모기 운동,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때 태안의 기적, 이런 것들이 재난 유토피아의 실제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한국 시민들은 힘을 모아서 재난을 돌파해갈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가 대구를 강탈했을 때도 재난 유토피아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우정의 재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K방역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국민의 희생, 의료인들이 만들어낸 성취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과를 참칭한 문재인 정권은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면서 국민을 재난 디스토피아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난 4.7 재보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재난 디스토피아를
재난 유토피아로 바꾸는 놀라운 이 회복 탄력성을 거듭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되어 있는 백신을 들여와서 국민을 살리는 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서 국가적 비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 회복뿐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니냐. 온 국민이 눈을 부릅본 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 비판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북한 내부 동향에 관해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의 소리가 이 북한을 채궁에 빠져나온 북한으로부터 말하자면 추방당한 외교관이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외교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대거 북한을 떠나고 있는데, 이 떠나는 것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북한에 상주하고 있던 외교관들은 쫓겨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북한 당국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는 바람에 일반 우편, 외교 우편, 또 소포, DHL은 물론 송금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예외는요, 딱 중국 대사관하고 중국 상인만 예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중국 대사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고, 평양에서 좋은 식당이나 통일거리 시장, 즉 평양의 현대화된 산설 통합시장 등에서는 중국 상인들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또 왜 장기간 북한에 머물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모른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 누가 미국의 대통령인들 간에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김여정이 이름으로 이 담화를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외교 정책을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이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김여정이 담화를 내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물가 지금 엄청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거리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산 생산 채소하고 과일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수입품은 그보다 더 크게 올랐다. 그래서 조그만 인스턴트 커피 한 병이 말이죠, $30, $40 선이고, 커피 원두는 1kg에 $150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푸, 샤워젤, 면도염 거품 가격은 $30에서 $50, 중국산 스카치 테이프는 $10였다. 이렇게 지금 북한 내부 이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입장, 진취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이 설정한 국제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입니다. 여기에 딱 이탈하고 있는 제1등 국가가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왕따 당하고 있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압박과 그리고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에. 이런 모멘텀에 와 있을 때 그야말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 즉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동보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 강하게 하는 것만이 체제 변화도 이룰 수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협상의 실효성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내부 동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북한 압박, 항상 북한 압박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자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창은 지금 놓고 있잖아요. 미국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이 대화의 창에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북한 내부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즉 제재를 풀어서 먼저 해결해 달라. 그러면 북한의 여러 가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3대 세습체의 특성을 보면 선물만, 당근, 즉 단문만 빨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하고 인권 문제는 더 탄압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외부 말하자면 외부에 대한 체제 폐쇄 현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극단적 성격의 체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성 그리고 저 판단의 어떤 신뢰의 단서의 하나로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